늦겨울 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들던 어느 저녁 마을.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한동안 조용하게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을 우체부 영호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이고, 이 사진, 혹시 형님들 중 아는 얼굴 있습니까? 사진 속에는 두 남자아이. 허름한 옷차림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버림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대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진 구석엔 희미한 휘발유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노인 중 한 사람, 칠순을 넘긴 병섭은 눈을 가늘게 찡그렸다. 저기 논두렁에서 울고 있던 그 형제 아니여? 옆에 있던 명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20해 됐지. 어느 새벽이었나 큰애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둘 다 덜덜 떨고 있었지. 그때 지나가던 마을버스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다. 근데 그 애들 어디로 갔었나? 마을에서 먹을 것 챙겨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졌잖아. 우체부 영호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듯 끄덕였다. 이 사진 오늘 아침 마을회관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봉투도 없고 글자도 하나 없고 딱 사진만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보낸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20해가 지났는데도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아이들의 떨던 어깨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병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그 부모가 다시 온 건가?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무거워졌고 마을에 잊힌 이야기 하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어둡고 바람이 매서웠다. 한적한 논두렁길에 작은 트럭 한 대가 불빛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트럭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뒤에서 두 아이가 힘없이 끌려 나오듯 던져졌다. 큰아이 10살도 안 돼 보이는 영주는 동생 영민을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다. 울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동생에게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들키면 안 돼.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면 됐겠지. 아무도 못 찾을 거다. 곁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너무했다. 우리 애들이 뭘 안다고. 입 다물어. 우리 살아야지. 트럭은 아이들의 울먹임을 뒤로하고 사라졌다. 한참을 울다 지친 형제는 결국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 마을 할머니가 나무를 뜯으러 나오다 그들을 발견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허둥지둥 마을로 뛰었다. 동네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두 형제를 돌봤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주는 입술을 깨물며 버티기만 했고 영민은 말문이 막혀버린 듯 울음만 삼켰다. 며칠 뒤 두 형제는 복지시설로 보내졌고 그 후로 마을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20해가 지나고 나서야 잊힌 기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진이 도착한 지 사흘 뒤 마을 입구에 낯선 차가 천천히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양복 차림에 40이 조금 넘어 보였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그 새벽이었구나. 그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 모여있던 노인들은 자연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우체부 영호가 먼저 물었다. 누구 찾으러 오셨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들 혹시 여기서 본 적 있으십니까? 병섭은 사진을 다시 보더니 눈을 치켜떴다. 아니, 이건 며칠 전에 우리가 본 그 사진이잖아. 자네가 보냈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이 형제의 친구입니다.
오래전 한 시설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둘을 꼭 찾아야 해서요. 노인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그러자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큰애 영준이는 실종됐어요. 8년 전에. 동생 영민이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지만 갑자기 다시 사라졌습니다. 둘 다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표정이 굳었다. 병섭이 침을 꿀꺽 삼켰다. 설마 그 부모가 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형제의 친부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았다. 형제의 친어머니 사기 사건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투자, 가짜 사업, 사람들 돈 빼먹고 사라지는 그런 일. 그게 들통날 때마다 남자들을 갈아타며 도주했지요. 노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폭력, 상습, 갈취 도망다니며 살던 삶이었어요. 둘은 늘 차에 태워져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어느 날 결국 아이들을 버려놓고 도망친 겁니다. 병섭은 눈을 감으며 손을 떨었다. 그 어린 것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남자는 말했다. 영준이는 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갑자기 부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생 영민이는 충격으로 모든 기억이 단절된 상태였고요. 노인들은 말문을 잃었다. 그러자 남자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남루한 방 안에서 주민등록증 몇 장과 누군가의 수첩, 그리고 형제의 어릴 적 물건이 놓여 있었다. 이건 최근에 영민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 수첩 안에는 20해 전 아이들을 버린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 마을입니다. 순간 병섭과 명부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20해 전 그 새벽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형제가 발견되었던 논두렁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고 마른 풀들만 흔들리고 있었다. 영민이는 여기 다시 왔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풀이 짓밟힌 자국을 가리켰다. 선한 아이였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형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병섭은 땅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저기서 떨고 있던 애가 다시 이 자리까지 왔다니. 그때 명분이 주변을 살피다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거 가방끈 아니야? 낡고 다른 가방끈 조각. 남자는 그것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영민이 가방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주변엔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어디론가 끌려간 듯한 느낌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마을버스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방금 외지 남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사람들한테 형제 사진 보여주면서 누구 아냐고 묻고 다닌다는데.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가 즉시 물었다. 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자는 40 후반쯤, 눈매가 아주 사납고, 여자는 기름기 흐르는 파마머리에 눈빛이 험하디 험했어.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제의 부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멈춘 듯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찾았다, 드디어. 남자는 뒤돌아보며 이빨을 꽉 물었다. 사진 속과 너무도 닮은 얼굴. 형제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부모였다.
부모라 불리기 어려운 그 두 사람은 비아냥거렸다. 우리 애들 어딨어?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병섭이 나섰다. 당신들이 무슨 부모라고. 하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노인을 말렸다. 그는 부모에게로 천천히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영준이는 당신들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민이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애들, 그깟 것들, 돈만 안 들었어도 버릴 이유도 없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러나 남자는 감정 없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지금 경찰에서 찾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과거 사기 사건, 폭력, 그리고 미성년자 유기죄까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미 신고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부모는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과 남자가 막아섰다. 눈발처럼 차가운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체포되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영준아, 이제 곧 찾을게. 그리고 영민이도 반드시 데려올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 조용히 섰다. 20해 전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작은 형제. 이제는 그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길에 마을 전체가 함께 서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었다.